예, 이제 다음은 항공 운송 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항공 운송 서류는 이제 airway bill, 그죠? air consignment note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항공 운송장의 기능은요, 송화인, 즉 보내는 사람과 운송인 간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 서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운송약관이 인쇄되어 있죠. 그죠? 운송계약의 기능을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운송인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이를 수령했던 증거서류, 비엘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송화인이 화물을 항공사에 인도하면 항공이 적재하기 전에 운송장을 발급하여 화물을 인수했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화증권하고 틀린 점입니다. 항공운송수료는 그 대리점에 딱 이 물건이 접수되었을 때 이것을 발행해 줍니다. 그렇지만 선화증권은 배에 실렸을 때 비로소 발행을 해 주는 거죠.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 이유는 배하고 비행기는 그 시간적인 로딩 하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배는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그 대리점이나 어떤 수취장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냥 뭐 바로 그냥 당일 실어 가니까 바로 발급해줘도 로딩한 거나 거의 진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운임 청구서. 자, 그래서 운임 청구서의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항공사가 운송장을 발급하면 송화인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 및 기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장은 항공사가 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하는 운임 청구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은 이제 보험증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운임 청구서의 기능도 하고 이제 수령하였다는 증거 서류고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운임 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험증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보내는 사람과 운송인 간에 항공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런 말은 항공운송장이 발급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운송에서 화물의 유통을 보장하는 유일한, 그죠? 운송수리죠, 그죠? 항공운송에서 화물의 유통을 보장하는 유일한 운송수리다, 그죠? 그래서 화물 운송수류, 항공화물 운송장은 IATA에서 그 양식과 발행 양식을 세부적으로 표준화하여 전세계 항공사가 동일한 양식의 운송장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통 운송장으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원활한 운송을 보장한다. 원본 3장과 부분 6장으로 구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송장은 각각 용도가 있기 때문에 시용장에 full set of original airway bill로 요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full set은 각각 용도, 그러니까 이제 각각 용도가 있기 때문에 full set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풀셋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뭐 3set of original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 하나의 오리지널 하나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운송 수령이죠. combined, multimodal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transport document 이렇게 돼서 복합 운송은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복합 운송인이 전체 운송기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운송 형태를 결합하여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합 운송 정권은 서로 다른 2 이상의 운송 방식, 아까 했죠? 항공, 해상, 육상, 그죠? 사용하는 복합 운송의 운송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복합 운송인이 발행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인이 화물을 수탁 지점에서 화물을 받은 데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를 자기 지배하에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수치증이죠. 그죠? 화물 수치증이다. 복합운송 정권은 그래서 비유통성 정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까 이제 에어웨이빌은 항공운송 정권은 유통성인데 이거는 이제 비유통성이다. 그래서 유통성 복합운송 정권으로 발급이 되면 수취인의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가지고 수취인의 배서 그죠? 화물에 대한 처분권이 주어지는 권리정권으로 유가정권의 성격을 가진다. 유통성 복합 정권이 되면 그죠? 수취인이 받은 사람의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서 그죠? 화물에 대한 처분권이 주어진다. 그죠? 주어지는 권리정권으로서 유가정권의 성격, 비례가 같다는 거죠. 그 성격과 같다는 거죠. 복합운송계약서의 운송 책임은 선적 장소로부터 인도 장소까지 복합운송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복합운송 계약서는 당연하겠죠. 선적 장소로부터 인도 장소까지 복합운송에 대해서다. 복합운송 정권은 물류의 수치를 증명하는 것이지, 그렇죠? 본선 적재를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다. 그죠? 본선 적재를 그래서 BL은 본선 적재를 증명한 거지만 복합운송 정권은 그냥 물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물건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우리가 받았다는 거지 실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유통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수치한 것이니까 이게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지 오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자, 항구간 선적을 증명하는 선적을 증명하는 것 정도 되죠. 운송서류다. 선화정권과는 달리 권리정권이 아닙니다.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로딩을 선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죠. 유통 불능 정권입니다. 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서란 것은 우리가 유통할 때 필요한 거죠. 책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배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화정권 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수화인 본인임을 즉 확인함으로 운송서류의 사기 위험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비유통성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수화인의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이다. 자기가 자기다. 자,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 간에 거래할 때 후불 송금 거래 등에 활용이 된다. 그죠? 다국적 기업은 이거는 굳이 그죠? 자기네들 본지사 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화물에 대한 확실한 뭡니까? 권리 이전이 없어도 상관이 없죠. 그거는 자기들 알아서 내부적으로 속된 이야기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거래니까 그죠? 그거는 분쟁이 있어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이러한 경우에 그죠? 사용한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통 해상 화물 운송장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BL이 일반적으로 해상 운송에 사용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비유통성 해상 화물 운송장이 사용되는 경우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리성이 있는 대신에 편리성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BL을 발행해서 화물을 찾을 경우에는 BL은 이 뭡니까 서류가 도착해야 되잖아요. 이게 서류가 있어야지만 BL은 유가정권이 있고 유통성이 있기 때문에 담보정권이고 이 BL 원본을 가져오지 않으면 선사에서 물건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 배들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빨리.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얘기해서 문서보다 배가 더 빨리 올 경우가 있죠. 문서란 것은 저쪽에서 내고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그 내고하기 전에 벌써 물건이 도착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문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또 뭐냐면 내고는 했는데 은행에서 이쪽 이제 오프닝 뱅크로 뭡니까 그거를
내고한 서류를 보내는 과정에서 배가 도착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배는 도착했는데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 선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을 배에서 그냥 빨리 하역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줘버리면 되는데 이걸 또 창고로 들고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거기에서 비용은 받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배가 배의 어떤 배에서 창고에 실어 놓아야 될 물건들, 즉 적체되는 것들이 많으면 빨리빨리 물건을 찾아가지 않고 창고에 갖다 놔야 될 물건들이 많으면 이제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왜? 창고가 유한하다는 거죠. 창고가 뭐 돈만 주면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고가 문제가 있으니까 물건이 먼저 도착했을 때 이 물건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 바로 이 해상운송장입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해상화물 운송장은 이제 이런 거죠. 이 화물을 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BL 중에 김영식하고 같은 거죠. 지시식이 아니라 딱 그 사람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만 찾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선사에서는 그 사람이 이 사람 찾을 수 해상화물 운송장에 기입된 사람 본인만 딱 확인이 되면 물건을 내줘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문제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사용되는데 원래는 이 방법이 신용장 통일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 와가지고 신용장 통일 규칙인 이제 UCP 500에서 한 5차 정도에서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이거로 이제 내고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BL과 같이 하나의 이제 내고 서류로서 운송 서류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화물 해상 운송장은 이 자체가 비유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오면서 이거를 이걸 소지한 사람이 이 권리를 갖는 사람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거나 또는 이 물건에 대해서 담보로 BL하고 틀립니다. 담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증은 수출업자가 이걸 발행한 뒤에 이것이 도달할 때까지, 그죠? 이 운송장이 도달할 때까지, 물건이 도달할 때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수취인을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수취인이 바꿔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나 유통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이 운송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만약 유통을 했다, 팔았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수출업자가,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꿔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래 바꿔버렸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통이 안 되는 거죠. 유통이 안 되는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물건이 왔을 때 빨리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유통을 안 하려면 이 방법이 좋다 이거죠. 그죠?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고라든지 아니면은 서류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장점을 갖고 있어서 C-Wave를 일이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비용이 보통 이제 우리가 배가 먼저 도착하고 서류가 안 올 때는 서류를 기다리지 않고 매입은행과 수입업자가 연대 보정해가지고 보정해서 보통 우리가 letter of guarantee를 그죠? 발급해서 선사에 제출하고 물건을 받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letter of guarantee가 위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할 때 매입은행에 강한 어떤 연대를 갖다가 연대 보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 끊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용되는 것이 해상화물 운송장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담보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자,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철도, 그죠? 도로, 내수로 운송 서류가 있겠죠. 그래서 in and waterway, 그럼 transport document, 그죠? railroad, 뭐 이런 거. 자, 도로, 철도 혹은 내수로 운송선화 정권은 뭐냐면 서류에 나타난 특정 지점부터 도로, 철도 혹은 내수로 방식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루어지는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유럽의 인접한 내륙국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 중남미 지역 그죠? 하나로 이루어졌죠. 육로 운송이나 내수로 수송이 가능한 지역에서 사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운송 서류상 발급 통수 표시가 없는 경우는 은행에 제시된 것을 발행된 모든 통수를 간주하는 거죠. 풀셋으로, 그죠? 풀셋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시된 운송장을 원본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본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풀셋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풀셋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뭐 3 copies라든지 2 copies라든지 이렇게 써야지만이 정확하게 이 서류가 정확하게 완벽한 서류인지 요거 딱 3개가 있으면 그 3개 정확한 거죠. 2개 있으면 2개 정확한 거 다 나머지 거는 이제 받을 필요가 없는데 풀셋이라 하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풀셋이 무엇이 풀인지 이게 맞는지 이게 3개 가지고 이게 단지 2개가 단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철도 뭐 이런 내륙 운송에서는 이런 거 크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본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제시된 운송 서류를 원본으로 간주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엄격하지가 않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courier receipt 그러니까 이제 특송, 그죠? 특송업자 우리가 뭐 DHL이나 이런 거죠. UPS 같은 특송업자가 지정된 수화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죠? 우리 보통 DHL이나 UPS 가면은 그 서류 주죠. 우리 영수증 주죠. 영수증. 그래서 이제 소량 화물을 송화인으로부터 수화인에게 도어투도어 방식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운송해주는 서비스로 급속히 발전했다. 그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FedEx나 DHL이나 UPS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우편 수취증입니다. Post Receipt 한국과의 우편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죠. 그죠? 지정 수취인에게 인도를 위해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그래서 이제 소량의 견본이나 그다음에 소액의 물품 등을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 대금 결제를 받게 하는 경우로 단순한 영수증 역할을 한다.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freight forward, 운송 주선입니다. 우리가 forward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운송 주선인이 발행하는 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송화인과 운송인 간의 중간에서 운송을 주선하는 자, forwarder를 하죠. 중소화주들이 많고요. 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은 단순히 화물을 수취했다는 일종의 수취선화증권이고 비유통증권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수취선화증권인데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그죠?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 입고한 날 기준으로 발행된 거죠. 신용장에 FCR을 수리하도록 명시조항을 넣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매입 가능합니다. 그죠? 매입 가능하죠. 그래서 하우스 BL이라 하는데 신용장에서 이러한 포워더들의 제3자, 즉 제3자 선화증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경우에 트러크들이 발행하기도 하고요. 트럭에서 실는 이제 우리는 뭐 트러크들이라 하면은 그냥 뭐 용달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트러크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운송회사들. 보통 뭐 그런 회사들에서는 이런 하우스비를 발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서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수출업자가 뭐 그냥 자기 공장에서 디스패치하고 거기서 받은 BL로 은행에 가서 하겠다 이거겠죠. 그죠? 근데 사실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배에 실은 것도 아니고, 그죠? 배에 실은 것도 아니고, 그래,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좀 리피터블한 이런 이제 회사들, 이 트러크들하고 이 계약도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안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되지만, 안 그러면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 트러크들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그 트러크가 어떤 종류의 트러크인 줄 있어도, 그냥 뭐 조그마한 중소 어떤 트러크들, 운송업자들이 발행하면 그거는 또 그 수출업자하고 서로 이제 공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발행해가지고 바로 하고 그 트러크들이 뭐 선사에 안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중간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화물수취증은 운송주승인이 물품을 인수하여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에 입고한 날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발행되면 신용장상에 FCR을 수리하도록 요거죠. 요거 FCR 그죠? 요거를 이제 수리하도록 명시조항을 넣어야 즉 그 신용장에 하우스비엘 제3자의 비해를 허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운송주선이라서 포워드가 발행하는 운송소리 수리 조건이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의 명의가 그죠? 운송인 또는 복합 운송인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운송주선인이 운송인 또는 복합 운송인으로서 서명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입증한 서류가 돼야 됩니다. 복합 운송인의 그 라이선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송인 또는 복합 운송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있고 운송인 주선인 대리인 복합 운송인의 지정된 대리인 또는 대행자로서 서명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정한 서류. 그죠?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복합 운송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있고, 또 이 복합 운송인이 이제 이 대리권을, 이 사람이 우리를 대리한다라는 이제 적어도 그러한 표시가 있어야 된다. 대행자로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에 가서 보험 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보험 서류란 것은 CIF 조건과 CIF 조건이 똑같이 이제 복합 운송에서 한 게 CIP입니다. 조건에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죠? CIF하고 CIP에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죠? 해상어선에서는 이제 Cost Insurance and Freight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nsurance to Place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소까지, 그죠? 특정한 장소까지 또는 상대의 어떤 항구까지의 어떤 그 비용, 즉 프레이트하고 인슈런스를 같이 넣어야 되고, 요거는 일단 로딩했을 때의 책임은 로딩했을 때까지나, 그러나 이제 비용은 상대의 항구와 또는 상대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가는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CIF고 복합운송에서는 CIP라고 보면 됩니다. 수리 가능한 보험 서류는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되는 보험 서류는 보험증권 및 보험증명서다. 보험증권, 그죠? 그거 이제 인슈런스 파리시라고 이제 영어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입니다. 보험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출업자가 보험회사와 개별적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하보험은 이제 선박으로 가능한 적하보험이라 그러죠. 보험정금이 발급되죠.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같은 지역에서 반복해서 선적할 경우에는 포괄보험이 이용되겠죠. 포괄보험에서는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에 체결되었다는 보험용서가 발급됩니다. 그죠? 근데 이 보험서류도 은행에서 수리될 수 있다. 그죠? 개별적으로 물품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보험계약서 가져가라면 보험계약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포괄계약에서도 되고 개별계약에서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포괄계약에서도 개별적으로 물품 보험계약서는 보험증권은 발행이 됩니다. 그죠? 자,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보험자,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됩니다. 그리고 서명되어야 됩니다. 그죠? 보험서류 원본 2통 이상 발급되면 모든 원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죠? 원본 다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이거 나중에 청구할 때는 원본을 가진 사람이, 그죠? 청구하는 거고, 2본을, 제시하는 이유는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을 여분으로 더, 그죠? 그래서 일단 가져가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보험중개업자가 발행하는 보험승낙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승낙서는 보험서류 아닙니다. 자, 보험증권이 있어야 됩니다. 보험승낙서가 아니라. 보험승낙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중개업자 간의 보험증권의 내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험승낙서는. 그러나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가 없다. 그죠? 보험승낙서는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험을 타는 사람하고 보험중개업자 사이에는, 그죠? 그래서 피보험자를, 보험을 타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합니다. 그러면 보험증권으로서 이제 사용될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 시행령 통일 규칙에서도요, 별도 연급이 없는 한 보험승낙서는 보험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보일자와 보험금액입니다. 자,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적일 이후에 부보된 보험서류는 수리되지 않고, 왜냐면 그건 아니죠. 선적 이후에는, 선적 전에, 선적할 때도, 왜냐면 다 그거 되니까요. 선적할 때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선적일 이후에는 안 된다. 선적일 이후에 된 거는 그만큼 그거는 왜냐하면 선적이라고 보험 날짜, 보험은 앞으로 해가지고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죠? 보험은 딱 그 보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잖아요. 그걸 보험도 안 됐는데 미리 해가지고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험 이후에, 보험 가입한 이후에 되죠. 그러니까 결국 보험 서류하고 선적이라고 맞지 않다면은 선적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선적일 이후에 된 보험 일수는 수리되지 않는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 선적일이 그날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거는 그런 증명이 또 될 수가 있겠죠. 또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가다가 말은 안 했지만 선적 뭡니까? 선적일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만약에 부보된 날짜가 선적일 이후라면 그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부보일자가 선적이 이루 되어 있는 보험서류는 정당한 서류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자, 신용장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죠. 통화 US 달러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액은 10% 희망이익을 고려하여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손해 봤으니까 그 손해에 대한 뭡니까 보상적인 차원에서 밸류가의 10% 정도를, 그죠? 더 업해서 끊는 거죠. 송장금의 110%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근데 보험 서류 일자가 선적 일자보다 늦더라도 수리되는 경우, 그 이럴 경우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손실까지도 아까 얘기 드렸죠. 소급하여 보상한다는 소급약관이 명시된 경우. 그래, 오늘 했지만 그전 거도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보통 그렇게 안 되죠. 보험에서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선적일 이전에, 그러면 뭐 보험 들어놓고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보험 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 선적일 이전에 발행된 예정보험증권에 의거하여 발행된 보험증서인 경우, 그죠? 선적일 이전에 발행된 예정보험증권에 의거하여 발행된 보험증서인 경우, 그죠? 그죠? 예정보험증권, 어느 정도 선적할 거다라고 예정을 했는데 선적일자가 그거보다 뭡니까? 그죠? 그게 이제 앞에 있었다는 거죠. 미리 이제 발행할 거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증권을 발행한 거죠. 그러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정보험증권이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제 예정보험증권은 그 이후 이 이후부터 어떻게 된다고 보험이 적용되죠. 그렇지만 보험을 끊는 거는 이제 뭐 다른 날에 끊는다 이런 거겠죠. 끊는 것만 끊는 거지 이미 보험의 어떤 계약은 체결되었다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서류 중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패킹 리스트입니다. 패킹 리스트. 그래서 특정 선적 화물에 들어있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송화인이 수출업자가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상업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포장 내역보다 상세하게 기재되어 이명세포만 보면 포장을 풀어보지 않던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그거죠. 패킹 리스트죠. 표장명세서 4번은 선적 화물 자체에 첨부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직접 수입인이 수항에 보내줘 수화인이 선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먼저 이제 내고하기 전 은행에서 서류를 갖다가 이제 매입하기 전에 가서 이제 한번 보게, 그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화물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없으면 뭐 어떤 화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봐라, 내 보냈다 봐라 하면서 사본을 먼저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세관이나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은행에서 이제 내고하기 전에, 내고가 아니라 은행에서 돈 주고 서류를 매입하기 전에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포장명세서의 패킹리스트의 기능은 수입 통관 절차에서 심사자료죠. 심사자료로 활용되고 양육지에서 화물의 분류 판매 단계에서도 이용되죠. 검수 또는 검량업자가 실제 화물과 대조하는 참고 자료죠, 그죠? 검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화물 사고 발생 부분에 대한 확인 자료로서, 그죠? 선박에서 운송기를 체결할 때 운임 산정의 기준이 되죠. 보통 넣으라면 이렇게 이제 패킹 리스트를 넣어주죠, 순서에. 선사에서는 이제 패킹 리스트를 보고 운임을 산정하죠, 그죠? 대부분, 그죠? 자, 근데 이제 보통 한번 재죠, 이제 레비뉴 톤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부피하고 무게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부피는 작더라도 무게가 더 무거운 게 있죠. 그럼 그 무게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죠? 그 선사에 유리한 거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부피는 커도 무게가 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피와 무게 중에 유리한 걸 한다. 부피와 무게 중에 유리한 걸 한다. 부피는 2톤인데 무게는 3톤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무게를 중심으로 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부피가 더 크면은 어떻게? 부피가 더 크면은 부피가 더 유리하면 부피로 하고 무게가 더 유리하면 무게로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ertificate of Origin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이죠. 물품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에서 보통 수입 절차상 요것으로서 수입국에서 요구합니다. 수입국에서. 원산지 있어야지 뭡니까? FTA에 해가지고 원산지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발급하기 때문에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가면은 이거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고요.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선적과 관련된 명세입니다. 누가 보내고 송화인 누가 받고 물건은 어떤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원산지 명세는 신용장은 물론 상업송장 등 다른 서류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이 나타나 있는 description 이것도 신용장이 기준이 됩니다. 신용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신용장 번호하고 그 다음에 수량, description 그대로 옮겨가지고 기재를 합니다. 그죠?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제 기재를 하죠. 자, 그래서 원산지에 대한 기재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Country of Origin, Korea 뭐 이래서. 자, 발급기관이 증명한 서명 또는 정지가 있어야 되겠죠. 상공회의소에서 도장을 찍어주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세관송장, Custom Invoice란다. 자, Custom Invoice란 것은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그죠? 수입 화물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부과를 결정하고 그죠? 수입 물품의 통계 조사, 쿼타 관련 통관액을 파악하고요. 수입 가격의 적정서를 파악하여 부당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송장을 우리가 세관송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세관송장 역시 상업송장과 마찬가지로 상품 명세를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시킨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관송장, 즉 커스텀 인보이스다. 커스텀스 인보이스다. 자, 컨설 인보이스. 자,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가 수출국에 있는 수입국의 영사가 증명하는 선적 물품에 대한 송장입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자, 보시면 이제 앞에 거는 수입국의 이제 그 세관이 그죠? 수입국이 세관이 이제 요구하는 그죠? 그러한 송장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영사송장은 수출국에 있는 수입국 영사, 즉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영사가 증명하는 선적 물품에 대한 그 사람 잘 알 거 아닙니까? 한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이라도 송장, 물품의 가격, 수량지 자기들이 또 파악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거죠. 수입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죠?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국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거고요. 보통 보면 이제 남미나 필리핀에서 요구하겠죠. 그죠? 송장 발급료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듭니다. 그죠? 영사 송장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알아보고, 이건 같은 거죠. 가격에 반영해야 된다. 사전에 알아보고 가격에 반영해야 된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을 염두에.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세관 송장 이꼴 영사 송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남미나 필리핀 등지에서 이제 자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이 언더밸류 돼 있거나 업밸류 돼 있지 않는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수출자 당신이 신고하는 송장을 믿지 못하겠다 이거죠. 그 금액을. 그죠? 그러니까
인보이스 믿지 못할 테니까 우리 영사가 당신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 영사한테 확인을 받아오세요. 이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영사가 물건을 또 직접 또 와서 조사해보고 또는 시장 조사도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필리핀이나 뭐 남미 쪽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영사가. 근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이제 필리핀 세관에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요구를 많이 하니까 필리핀 세관에서 우리나라 수출업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어떤 뭐, 자 당신이 주는 인보이스 가지고 좀 그런 거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필리핀 영사가 당신 나라에 있으니까 그 영사한테서 확인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영사가 이제 확인을 요청을 하면 우리 수출업자가 그 사람이 이제 이 수출하는 물건하고 시중의 물건하고 이게 다 조사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사관에 나와서 직접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세관용 송장 내지는 영사 송장이라고 한다. 거의 같은 의미로 본다 이거죠. 자, 검사증명서죠. 이 검사증명서가 굉장히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이 선적 전에 검사되었으면, 자, 우리가 신용장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추상성의 원칙이죠. 추상성의 원칙이란 것은 우리가 물건을 실었다는 것을 서류로만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추상성의 원칙이다 한다. 서류상 맞으면 신용장은 모든 것이 다큐멘트 프로세스입니다. 서류로 처리되는 거죠. 서류상 맞으면 실제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 실렸든 간에 부두에서의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실렸든 안 실렸든 아니면 물건이 다른 물건이든 그것은 은행 직원이 내고해주는 즉 서류를 매입해주는 매입은행 직원이 알 바 아닌 거죠. 서류만 맞으면 뭐냐면 그 은행 직원이 그거 나가서 그걸 조사하고 검사할 그럴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단도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수입업자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뭐냐면 검사증입니다. 그죠? 검사증명서죠. 검사증명서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면 네가 혹시나 다른 물건을 실었을지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물건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검사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가 검사기관을 정하겠다. 그럼 그 검사기관에서 가서 증명서를 받아서 내고 할 때 같이 해라. 매입 신청할 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검사를 해주는 이 기관, 즉 신용장에 명시를 하겠죠. 이런 보통 기관들이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에 앉아 있다가 나와가지고 물건 확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적인 네트워크고요. 아주 그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100%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러한 기관들의 확인을 받아야지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화가 도피되는 것도 막고 부정한 것도 미리 이제 방지를 하고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검사증을 띄주지 않으면 수출 내고가 안 되잖아요. 매입 신청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낭패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규모와 그 다음에 이제 랩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 분석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합니다. 화학적인, 물리적인 뭐 여러 가지 분석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만만하게 보고 오다를 받겠다는 욕심에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웬만하면 신중하게 보고 신용장을 수리하기 전에 해당 검사기관에 전화를 해서 검사 가능한 날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쉽게 검사해 주지 않고, 한 번 와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하니까 내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관들에서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면 일주일 단위로, 보름 단위로 오는데, 물건이 크고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억수로 많이 걸리고, 또 검사를 신청했다 해서 100% 검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내고가 안 되니까요. 검사증명서 일반적으로 정부기관, 독립적인 검사기관 등 중립적인 성격의 기관으로부터 입수하는 거죠. 그죠? 보통 그렇죠. 일반적으로. 신용장이나 매매계획서에 특별히 요구된 발급기관이 있으면 그 요건에 맞추어서 입수해야 됩니다. 그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 맞추면은 신용장 내고가 안 되겠죠. 매매 당사자가 사전에 특정 검사기관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죠? 매수인은 신용장에서 그 합의된 검사기관을 지정한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이걸 환불했다가는 야단이 납니다. 그죠? 자,